그러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뭐 피고인께서 변호인이 진술한 항소이유와 답변 내용 포함해서 뭐 이 사건 관련해서 뭐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뭐 간략하게. 변호인이 이미 한 얘기는 제가 다시 중복해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예, 마이크를 사용하셔서 예.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국무회의를 통상의 국무회의처럼 정상적으로 진행했을 때는 계엄 선포 예정 사실들이 알려져서 전국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면서 동요도 생길 수 있고 치안 수요가 많아질 걸 우려해서 이 계엄 선포에서는 병력 투입을 하여튼 최소화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런 전원 소집의 국무회의를 통상 국무회의처럼 이렇게 하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강의구 문건 관련해서 허위 공문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 문건이 존재했다는 사실 자체를 아무도 몰랐습니다. 수사기관도 모르고. 제가 헌재 탄핵 심판정에서 피청구인 진술 기회를 얻어서 원래 이 부서는 전자결제로 다 하게 돼 있거든요. 지금은. 옛날 4, 50년 전에는 종이 부서가 있지만, 그런데 그걸 하다 보면은 미리 그 실무자들한테 알려지기 때문에 사전에 이거를 할 수는 없었다. 그러면서 그랬더니 나중에 이런 걸 또 하나 들고 왔더라, 사후에. 그래서 제가 이게 부서가 사전에 이미 있었다라는 것을 허위로 작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 문서의 존재 자체를 아무도 몰랐던 작년 2월 헌재 탄핵 심판정에서 제가 얘기함으로써 이 문서가 존재했다는 걸 알아서 경찰이 강의구를 불러서 조사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허위 문서가 아니라는 것은 공문서성 이런 거는 변호인이 다 얘기를 했고, 그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저에 공수처 수사관들 들어온 거를 공무집행을 거부했다, 방해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도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게, 법리적인 거는 둘째 치더라도 어쨌든 경호처장 입장에서 1월 5일이었나요? 1월 5일 날 경호처장 입장에서는 어쨌든 경호구역을 수색영장을 받지 않은 이제 경호구역을 어쨌든 무단으로 들어온 사람을 나가라고 해야지, 그 사람한테 앞으로 좀 더 가면은 이제 시작될 수 있는 수색영장에서 우리가 승낙을 해준다. 그거 자체가 저는 좀 상식에 반하기 때문에 이거는 압수수색영장에서 압수 목적이냐 또는 체포 목적이냐에 따라서 관리자가 거부할 수 있냐 없냐는 학설상이나 무슨 판례상의 이런 논의를 떠나서 아니 대통령 관저고 경호구역을 허락도 없이 막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으면은 여기서 일단 물러나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이게 무슨 특수공무집행 방해라는 것 자체가 좀 제가 법률 지식이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재판하면서도 좀 납득이 안 간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비화풍 같은 것도 참, 제가 하여튼 법정에 앉아서 이렇게 법정에서 나온 증언들하고 또 나중에 판결로서 인정된 사실관계가 격차가 너무 많이 나서, 이게 저는 수사 기록을 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이게 어디에 근거해서 이런 사실 인정이 된 건지, 법정에서 제가 들어보면 이런 사실 인정이 나올 수가 없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증인신문 조서나 공판 조서에 나와 있는 것들이 가장 1차적 증거로 사용이 된 건지에 대해서 좀 많은 의문을 제가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피고인 말씀까지 잘 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그 절차 진행 관련해서 먼저 뭐 통상 양쪽 항소이의 확인했으니까 그 다음 절차로 나가야 되는데 요것도 이제 오늘 첫 기일이니까 절차 진행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오늘 공판 개시하기 전에 변호인 측에서 변경 신청이 있었는데요. 기일 변경 신청이 있었고 뭐 그 사유도 지금 워낙 많은 사건들이 피고인 관련된 사건이 진행되고 있고 뭐 기록에 자료에 보니까 이미 뭐 기일이 많이 지정돼 있어서 뭐 그런 것들을 사정으로 신청하신 걸로 보이는데 뭐 여러 가지 사정상 일단 부득이 뭐 허가하지 않은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이제 항소심은 뭐 1심과 다르게 1심 판결의 결론과 또 이에 대한 항소유를 중심으로 저희가 쟁점 위주로 일단 진행하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를 기초로 해서 항소심 판단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가 충실한 심리를 뭐 진행할 예정입니다. 근데 다만 뭐 아시겠지만 이 사안의 또 중대성에 비추어서 충실한 재판과 아울러 또 신속한 재판의 필요성도 적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추가해서 또 관련 법에 또 뭐 재판 기간의 규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이렇게 함께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처럼 피고인에 대한 관련 사건이 현재 1심에 여러 건이 진행 중이고 또 항소심에서도 뭐 이 사건 말고도 다른 사건이 항소가 돼서 이제 항소심에 진행될 예정이라는 점을 재판부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호인께서 뭐 그런 부분, 뭐 그건 특검도 마찬가지, 검사 측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검사 측이나 변호인 측이나 저희가 기일 지정에 있어서 혹시 참고할 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말씀해 주시면 일단은 최대한 고려해서 기일 지정에 참고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사정 때문에 저희가 이후에 혹시라도 속행기일을 이제 정할 때에는 뭐 여러 가지 그런 시간적 제약도 있고 또 뭐 예측 가능성 이런 것 때문에 좀 일괄해서 몇 차례 기일을 지정할 수도 있다. 뭐 그거는 이제 마지막에 기일 지정할 때 말씀드리지만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를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국가의 절차 진행인데 혹시 이 절차 진행 관련해서 검사 측이나 변호인 측이나 추가로 뭐 간략하게 말씀하실 내용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변호인 측 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전마님께서 많이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이 사건의 재판 특검법의 그 재판 기간의 규정이 저 1심의 경우에는 기소부터 6개월 그리고 2심의 경우에는 심지어 1심 재판부터 3개월, 2심 재판 3개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세 개의 특검을 통과됐고 내란 특검 중에 하나의 내란죄나 직권 남용죄는 물론 검사가 기소했습니다만 나머지는 다 특검이 기소했는데 3개 특검 중에 8개로 나누어서 기소가 된 상황입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기준으로 하면 8개 사건을 기준으로 하면 사실은 제대로 된 심리를 하려면 한 달에 한 번씩 한다 하더라도 일주일에 2번 재판하는 꼴이고 한다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꼴이 됩니다. 근데 일주일에 2번 재판한다는 것도 사실은 중요한 재판에 있어서 증인신문이라든지 준비하고 재판 준비하는 거는 사실은 힘든 일입니다. 그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하면 지금 그 기간을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이 특검법을 만들면서 사실은 이게 조금 의도가 제대로 합리적인지가 의문이 듭니다. 사실은 이 사건 자체가 계엄 선포 자체도 국회의 입법권 남용이나 소추권 남용에 대해서 계엄 선포한 것이고 국회와 대통령에 관한 권한 행사에 관련된 것인데 대통령은 잘 아시는 것처럼 국민이 선출한 대의를 제1인자고 마찬가지로 지금 그 전에 국회도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재판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것이는 당연한 것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공정한 절차의 진행자로서 상권 분립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독립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되고 따라서 이게 불가능한 재판을 규정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것은 공정한 재판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것은 재판 고문이나 가혹 행위도 구성될 수 있을 여지가 있는 대단히 위헌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재판 기간에 관련해서는 재판부에서 공정한 재판하는 사법부의 독립을 가진 사법부에서 합헌적 법률을 해석해서 진행을 하심이 마땅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이 재판 진행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반드시 준수돼야 할 위헌적인 것이라서 준수하기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걸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자면 뭐 지금 그 1511 사건에 지금 외환죄 그 일반 이적대 사건이 지금 재판 진행 중에 있는데요. 특검이 기소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도 지금 6개월 내에 심리를 해서 지금 재판 기일을 다 잡고 있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사실은 정상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러면 1심에 일반인적 특검이 기소한 사건이 6개월 진행되는 동안에 다른 사건은 진행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6개월, 3개월 남아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하셔서 재판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내란죄의 특검이 기소한 사건이 아니고 기존에 내란 혐의죄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추가로 기소돼서 그 사건이 1년간 심리를 해서 그것도 1년 심리에서도 사실상 부족하고 재판 저희들 증거 신청까지 제약하면서 1년 심판을 해서 판결 선고됐고 지금 이제 곧 항소심도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사정을 고려하셔서 재판 기일을 지정하시고 또 협의해서 진행을 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야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이 되고 그 나아가서 대통령이 권한 계엄 선포와 관련된 국민의 대표가 그 한 행위 자체에 대해서 지금 위법이라 이런 여부를 따지는 재판이기 때문에 역사적 재판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사법부께서 공정한 사법부의 독립의 사법부에서 그런 중립적인 입장에서 진행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 예, 저희가 뭐 기록해 보니까 1심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뭐 계속 하셨던 것 같고요. 예, 예. 저희 항소심에서도 뭐 부분들 고려하면서 예,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뭐 특별한 의견 있으신 거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니까요. 예, 그 부분은 뭐 저희가 계속 참고하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양쪽 항소이유를 확인했고 그러면서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저희가 좀 쟁점을 뭐 정리하는 게 좀 필요하겠다. 지금 1심의 유문제 관련해서 양쪽에서 항소를 했고 그다음에 항소 이유서에서 뭐 이렇게 주장을 좀 정리해 주셨는데 이게 저희가 보다 보니까 1심에서 판단한 그 쟁점과 대체로는 뭐 큰 줄기에서는 동일하지만 뭐 세부적으로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도 있고 결국 그 쟁점이라는 것이 이제 결국 저희 나중에 항소심에서 이제 판단에 대한 대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쟁점을 좀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오늘 양쪽에 저희가 확인을 받고 이런 것들을 앞으로 우리 항소심에서 심리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1심에서도 뭐 기존에 주장하신 내용들이 대부분이긴 한데 이제 그거를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걸 저희가 뭐 좀 메모한 게 있는데요. 예, 지금 뭐 나눠드린 내용은 뭐 항소유서를 기초로 정리한 겁니다. 예, 예. 그래서 간단히 보시면 이제 첫 번째는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관련 직권남용 관련인데 그 부분 관련해서는 일단 뭐 유죄 부분이겠죠. 거기도 아까 이제 말씀하신 내용에 뭐 포함된 거지만 일단 국무위원 심의권을 직권남용죄에 침해되는 권리로 볼 수 있는지 뭐 그 여부 뭐 그 부분을 주로 피고인들이 이제 주장하시는 것 같고 이제 그거는 당연히 국무회의의 성격 뭐 이런 거하고 연관이 돼 있는 것이죠. 예, 근데 다만 직권남용죄의 구성 요건 위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직권남용 행위나 이제 권리행사 방해가 있었느냐, 뭐 그게 이제 하나의 쟁점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피고인의 고의, 아까 말씀하신 피고인이 이러한 그 직권남용죄의 고의가 있었느냐는 게 이제 유죄 관련해서는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변호인께서 항소이유서의 별도의 항목으로 권력분립 원칙 위반 여부, 아까 또 구도변론에서 그거를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취지는 알겠는데 이제 그 부분은 물론 저희가 이제 주장했으니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거는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이 구성 요건하고 이렇게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 결국 이 국무회의 소집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고 뭐 그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가사 뭐 소집절차 등의 일부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이제 권력 분립에 좀 반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그 직무의 범위 이제 이런 것들 관련해서 그것이 직권을 남용했다 이러한 경우에 직권을 남용했다고 보는 것은 뭐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반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주장. 거기서 지금 권력 분립 원칙이라는 건 조금 상세히 전제 요건으로 그 대통령 77조 계엄 선포권 자체가 그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거기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직권남용의 구성요건 관련해서는 어디에 포섭되는 주장이시냐 이거죠. 구성요건 관련해서. 말씀하신 게 맞아요. 직권의 범위. 예. 그 재판장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뭐 직권남용 요건의 권력분립 원칙이라는 건 구성요건이 아니니까요. 예, 맞습니다. 이제 권력분립 원칙이라는 것은 결국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직권이라는 것은 이 경우에는 좀 폭넓게 봐야 되고 뭐 그것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결국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된다는 그런 취지로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죠. 남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직권의 범위, 남용의 범위. 알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포함해서 제가 같이 판단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이유무죄 관련해서는 검사 측에서 무죄 선고된 국무위원 2인에게 실질적으로 뭐 통지받고 출석을 못했을 경우에도 심의권이 보장된 걸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그 부분이죠. 예, 그렇게 정리하고 두 번째 부서 관련해서는 먼저 이 사건 문서를 공문서로 볼 수 있는지 그게 논리적으로 먼저 이제 공문서로 볼 수 있는지가 먼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공문서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있는 내용이 허위로 볼 수 있는지 이제 그거를 저희가 따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허위 공문서 작성죄는 당연히 행사할 목적이 있어야 되니까 뭐 그 그러니까 허위 작성죄 자체로도 행사할 목적이 있어야 되니까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 기록물로 생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변호인은 뭐 대통령 기록물로 생산된 것을 볼 수 없다는 취지니까. 그 다음에 14조에 있는 무단 손상. 지금 보면 이거는 구성요건, 그러니까 검찰이 적용을 기소한 게 13조의 폐기가 아니라 14조의 손상이죠. 대통령 기록물 손상이 지금 구성요건 행위이기 때문에 네네. 저희가 13조의 폐기를 따질 건 아니고 네네네, 폐기 절차를 따질 건 아닙니다. 예. 14조에 있는 대통령 기록물 손상에 해당되는지를 따지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형법상의 공용소유에 해당되는지 나아가서 공용소유의 효용을 해야에 해당하는지 이제 그 부분을 주장하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세 개의 범죄에 피고인이 공모했는지 또 각각의 고의가 있었는지 이 부분을 저희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무죄가 선고된 허위 공무부 행자체에 있어서는 지금 검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여기서 실제로 드러난 행위는 어쨌든 강희구라는 사람이 그냥 뭐 사무실 뭐 책상에 보관하는 게 다긴 하지만 이제 그거를 행사로 볼 수 있느냐 이 여부인 것이죠. 그걸 저희가 판단하면 될 것 같고 허위 공보 관련해서는 지금 요 순서는 공소사실 기재 순서입니다. 공소사실 기재 순서 유무죄 판단이 아니라 허위 공보 관련해서는 그 이제 소위 말한 프레스 가이드 피지의 허위성 및 이제 그게 먼저 허위냐 그 다음에 뭐 허위라 하더라도 허위 사실 공보의 의무가 있느냐 뭐 검찰은 그런 의무는 없다는 것이고 그거에 대한 판단을 하면 되는 것이겠죠. 네 번째 비화폰 관련해서는 이제 요건 아시는 것처럼 직권남용이 형법상의 직권남용이 아니라 대통령 경호법상의 직권남용죄인데 이 관련해서 변호인 측에서는 대통령 경호법의 직권남용죄도 결과범으로 봐야 한다라는 주장이신 거죠. 그 부분에 관해서 뭐 그 주장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하면 되고 두 번째는 피교사장인 뭐 그 당시 경호차장이라 이런 사람들의 직권남용행위가 있었는지 뭐 그거는 이제 구체적인 지시행위나 뭐 이제 뭐 실제 결과를 봐야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게 있었는지 여부. 세 번째는 피고인이 이제 교사를 해야만 직권남용 교사가 되는 거니까 그런 교사가 있었는지 여부인데 요거 관련해서는 제가 항소유를 보다 보니까 강조하시는 부분이 그러니까 피고인의 그 말한 그 단어 속에 조치라는 말이 들어 있는데 그 조치라는 의미가 뭐 이런 식의 직권남용 교사 뭐 구체적으로는 이제 변호인이 주장하는 건 통화기록 삭제 뭐 이런 걸 주안점으로 말씀하시는데 근데 이제 1심 판단은 통화기록 삭제뿐만 아니라 뭐 수사관이 이걸 볼 수 없게 하는 거로 인해서 이제 직권남용이 됐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피고인이 뭐 조치란 말을 한 거는 맞는데 그 조치란 말이 이 대통령 헌법의 직권남용 교사의 그러니까 교사 행위에 해당되느냐 뭐 그 부분을 저희가 따지면 되겠죠. 그렇죠?